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가 분석하는 사건 이야기 크라임. 안녕하세요. 이것은 팟캐스트 크라임.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팟빵의 김PD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을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상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저희 3월이면은 새학기가 시작되고 새내기들 이 들어오는데 교수님 제자들은 또 푸릇푸릇한 아이들이 좀 들어왔나요? 사이버 대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들어오실 거라 생각하지만은 요새는 아닙니다. 요새는 그 지방에 있는 사립학교들이 많이 붕괴가 돼 갖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이런 사이버 대학으로 네. 많이 방향을 전환하세요. 네. 옛날 같으면은, 옛날이라고 하면 6, 7년 전만 같으면은 평균 연령이 40 정도 되는데, 네. 지금은 어제 19살, 20살, 그러니까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분들도 네. 20명 이상이에요. 음. 그리고 지금 평균 나이가 20대 후반, 30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장인인데 조금 더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분들이 상당수, 네. 그리고 고3 졸업하고는 상당수. 그러니까 진짜 피디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 프레시맨을 네. 좀 느낄 수 있는데, 또 씁쓸한 건 그거죠. 일단 이제 취업, 그리고 네. 가장 빨리 취업되는 거, 경찰 아니면 어떤 경비원, 공무원 이런 것과 저희 과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연결됐다고 해서 약간 좀 씁쓸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네. 그건 시대적인 그렇죠.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네. 힘들고 여긴 또 등록금이 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일반 대학교에서는 그 자체가 안 된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네. 그걸 대신 해소해주고 있는 상황이시고요. 그렇죠. 네. 저희 또 오늘 시작 전에 신정 작가님과 함께 오늘의 사건 사고 또 한번 다루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설해마을 이 사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건 사고 최신 이슈를 짧고 굵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신정 작가님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건 어떤 사건인가요? 네, 지난 2월 18일에 발생한 친족 살인 사건입니다. 네, 진짜 얼마 안 된 사건이네요.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던 20대 아들이 50대 어머니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동생과 아버지 등 다른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20대 아들은 어머니를 수차례 찔렀고 목 부위를 절단했습니다. 아들은 칼을 다용도실에 숨기고 자신의 방에 들어가 있다가 아버지가 퇴근 후 집에 들어와 어머니를 찾자 안방 화장실에 가둬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들은 평소 어머니로부터 자주 무시를 당한 것이 쌓여서 그랬다. 가족이 나를 왕따시킨다는 느낌을 받아왔다. 라고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끔찍한 일이네요. 네. 일단 아스퍼거 증후군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네, 저도 사실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자폐의 일종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더 찾아보았습니다. 네. 네,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아스퍼거 증후군은 만성신경정신질환으로 언어 발달과 사회 적응의 발달이 지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느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집이 비정상적으로 세다고 합니다. 또한 의사소통을 잘하지 못하고 사회적 신호에도 무감각하며 특별히 관심 있는 것에만 강박적으로 빠져드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영화, 제가 아스퍼거 증후군 치니까 영화가 레인맨 이런 게 자꾸 나오던데, 저희가 익숙하게 알만한 캐릭터나 그런 게 있을까요? 레퍼런스가? 대본에 없는 질문 하지 말까요? 저는 아는 게 없어서.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빼는 걸로 하고. 네.
자, 일단 뭐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살펴보긴 했지만 교수님 어떤 증상이고 어떤 뭐 징후들을 보이나요? 예, 기본적으로 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걸 사실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사실 많이 없을 텐데 그냥 보통 작년이나 재작년에 한번 그런 그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자폐하고는 많이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자폐 자체는 발달이 지체되는 부분인 거고 이 아스퍼거는 발달 자체는 지체되지가 않아요. 발달은 지체되지 않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인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발달은 심리적으로 이제 나이에 맞는 심리 상태에 대한 발달 말씀하시는 그렇죠. 것이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이 몸 안에 그러니까 좀 있는 어떤 것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정상적 어느 정도까지는 가는데 네. 그것이 바깥에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수단은 언어이거나 언어를 뒷받치면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언어가 뒤떨어지고 적응이 뒤떨어졌는데 그래서 지능이 떨어졌나 봤는데 지능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바로 그거고 앞서 레이님 말씀하셨지만 저기 더스틴 호프만이 네. 맞죠? 굉장히 그 도박을 잘하죠. 아, 네. 그죠? 포카 치면 그걸 다 계산해내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박을 잘하는 게 아니라 수학을 잘하는 수학. 거. 그러니까, 네, 제 네. 말씀 그거예요. 네. 겉으로 보기엔 도박을 잘하는 것 같지만 이 네. 사람은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수학하면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서 산출을 해주는데 산출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산출은 나와 있지만 이거를 앞에 사람한테 얘기해줄 이유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거를 동생이 네. 톰 크루즈죠. 네. 동생이 이걸 꺼내갖고 도박을 하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용을 해서. 도박을 할 수 있는 건 사회적 적응과 언어가 있다는 뜻이고 네. 산출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아스퍼거 증후군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안 되면은 자폐인 네. 건데 네. 그죠? 그러니까 톰 크루즈가 없는 더스틴 호프만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뒤쪽으로 가면 뭐냐면 의사소통을 왜냐면 만약에 이 내 쪽으로 적고 바깥도 적으면 문제가 없어. 그죠? 네. 근데 안에가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바깥에 문이 요만큼이에요. 음. 어떻게 될까요? 아, 뭔가 이게 막 네. 폭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폐의 경우에는 폭발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위험성이 떨어지만 아스퍼거는 이게 더 위험성이 높은 건 그런 부분인 거지. 이게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균형성이 뭔가 안 맞아서 그렇죠. 거기서 발생하는 게 있겠군요. 앞서 신정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고집이 셀까요? 비성증 안 나가지는 거죠. 네. 네, 그러고 왜 다른 사람의 느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그런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핵심은 그거죠. 무엇인가 하나에 꽂히면은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더스틴 호프만은 숫자에 꽂히는 거고 네. 이게 계속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암호 체계를 이해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앞서 말씀드린 거죠. 산출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예. 아주 알겠습니다. 전형적인 말씀을.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사건으로 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끔찍한 일이었는데요. 아들이 이제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다고요? 네, 이 아들은 2015년에 처음으로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그 후로 이제 최근까지도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대학생으로 어느 정도의 사회생활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러나 아버지에 따르면 아들은 평소 감정 기복이 심하고 가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아들의 지금 뭐 전체적인 상황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대학생이고 대학생을 하고 있고, 근데 가족들은 뭐 그런 걸 느끼고 있고 어느 정도의 지금 심리 상태와 상황인가요? 대학을 갈 정도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나 지능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할 정도면 뭐냐면 아버지나 가족이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한 이해가 떨어졌다고 보면 이해를 별로 못 하신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아스퍼거 증후군을 약물로 치료하거나 그런 어떤 그 약 자체는 딱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회성을 향상시켜주는 언어 치료라든가 사회성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선 가족이 도움이 돼야 되겠죠. 네. 그죠? 근데 이제 폭발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상태가 되면 가족이 뭐가 되겠어요? 적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말만 듣고 봐도 이분은 그 병원에선 치료를 받는데 가족에선 치료를 못 받았구나 하는 걸 지금 알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병원 치료보다 가족에선 치료가 중요하죠. 이해해주고 이 사회성을 향상시켜주기에 말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 평소 어머니가 자주 무시한 것 음. 같다라고 느꼈던 부분. 가족이 나를 왕따 시킨다는 느낌을 받아왔다. 그렇죠. 이 바로 발언. 그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왕따시키거나 무시한 건 아닙니다. 네. 이해를 못했을 그치. 뿐이다. 이 사람의 수단과 정상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수단이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는 얘 말만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어머니나 아버지는 그 말을 실제로 이해하는 훈련을 사실은 치료를 네.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받은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씀하시죠? 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이게 도킹이 안 되니까 서로 딴 말만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을 아들은 뭘로 느끼냐면은 네. 자기를 괴롭히는 걸로 느끼는 거예요. 음. 악마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스퍼거에 대한 치료는 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는 이 아들에 대해서도 진행이 돼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그리고 약간 선행해서 이 가족들 어쨌든 이 관계에 대한 것이니까 가장 관계성의 핵심에 있는 가족에 대한 어떤 학습, 치료에 대한 학습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끔찍한 부분이 이제 어머니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막 화가 폭발해가지고 살해를 했다. 뭐 이런 경우는 저희가 많이 봤는데 절단을 또 했어요. 네. 이게 왜 이랬을까요? 아스퍼거 증후군의 특징적인 것이 굉장히 감각에 민감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목소리, 어떤 사람은 빛, 어떤 사람 그러니까 그것에 그러니까 이제 감각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구멍이 작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뭔 것을 계속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그 감각이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어머니는 이제 빠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럼 네. 뭐라고 느낄까요? 공격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음, 자극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소처럼 말해도 공격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가 되면 뭐를 공격해야 되겠어요? 여기를. 그러니까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부위. 신천 작가님, 이 당시의 상황이 좀 뭐 어떻게 돼 있을까요? 공격했을 당시에. 네. 어머니가 거실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방비 상태였던 거죠. 근데 아들이 이제 전날 밤에 부모님하고 크게 다투고 이제 밤새도록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무방비 상태의 어머니에게 가서 칼로 어머니를 찔러서 숨지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안방 화장실로 옮겨서 목 부위를 절단했다. 그러니까 지금 합니다. 교수님 이게 이중 동작으로 보이는데 살해 후에 어쨌든 시신을 옮기고 거기서 또 다른 어떤 작업을 했던 걸로 보여서 이게 좀 어떻게 심리가 흐르는 건가요? 이 아들의 내면에. 그러니까 이 아들이 미쳤거나 네.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이 이 단순한 요 어젯밤과 오늘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이 사람에 대한 축적이죠. 물론 이거는 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비난하는 절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소통의 방법이 차이가 있다는 것인 거고 예. 이 아들은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이 안쪽으로 축적되는데 뭘로 축적되면 축적되는 수단이 말소리. 그다음에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소리 키우면 뭐가 들리는지 아세요? 소리 번호 누르면 어떤 거요? 키 네. 번호 키를 누르면 소리가 다 다르죠. 네네. 그러니까 이해하시나요? 네네.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들은 이 1번 누르고 2번 누르면 소리가 다 달라요. 네.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소리만 듣고 그 번호를 누를 수가 있다. 예.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보이스 프로파일링 관련된 부분인데 네. 그게 조금 더 확대되면 뭐가 되냐면 번호를 누르는 것 자체가 자기를 공격하는 걸로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예민해서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머니는 실제로는 자기도 굉장히 그 스트레스 많이 쌓이잖아요. 어머니도. 네. 그러니까 막 하면서 하니까 이 자체가 어머니는 실제로 핸드폰을 보면서 뭘 했는지 아무런 것도 안 했지만은 네. 이 아들이 보기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버튼을 누르는 걸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공격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네. 무방비 상태라고 하는 거는 일반 사람의 상식이고 네. 이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한테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네. 공격해서 여기를 공격한 거죠. 네. 신현 작가님 이 아들이 전날 밤에 또 어떤 이유로 다퉜는지 그 부분도 또 궁금하긴 한데요, 부모님하고. 네, 남동생 방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심하게 다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느낌을 받은 것 같은데. 이건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저희 형 방에 못 들어가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했다면은 뭐 내가 병원균인가? 내가 무슨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들어가서 뭔가 남동생 뭐 공부를 방해한다든가 예를 들어 뭐 그런 네. 게 있었다면 그러니까 뭐 과거에 그런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했긴 그렇죠. 했겠지만은 네. 이 본인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네. 자기가 가는 공간과 자기가 말하는 것은 자기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가는 공간을 누가 방해하면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네. 그건 반드시 자기가 해야 될 일이에요. 네. 근데 어머니 입장에선 동생 공부하는 거 방해한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소통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거꾸로 해야 되죠.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를 같이 있는 가족은 얘가 움직이거나 말하는 공간은 별도로 띄워놓고 나머지 공간에 가족을 배치했어야 되는 거예요. 되게 네. 웃기죠. 네. 웃기지만은 그만큼 힘든 병이에요. 이게. 가족이 희생이 많이 따르는. 그러니까 그게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네. 근데 병원에선 치료를 받았는데 가족에선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모님한테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그게 쉬운 말이 쉽지만 너무 굉장히 너무 네. 희생이 많아요. 너무 힘들겠는데요. 그렇다고 이분들을 감금 치료 아니 격리 치료 왜 지능은 멀쩡해요. 네. 그거 어떻게 격리 치료를 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분들의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근데 앞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이런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들이 요즘 계속 그 예전에 비해서는 빈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맥락이 있나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소통의 구조가 네. 단절돼 있고 특히 이제 이것은 특별하게 유전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확한 원인을 모릅니다. 이걸 의사들도 진단 네.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대체로 추정하는 건 그런 겁니다. 약물의 과용, 남용 이런 것들이 유전적으로 환경 호르몬 이런 게 다 연결돼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같은 가족 구조라든가 그러니까 딱히 그 단절적이고 소통이 안 되는 가족 구조 속에서는 이게 폭발할 수가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개방된 그 가족 내의 의사소통 구조가 필요하다. 네. 이것이 굉장히 허황된 말 같지만은 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하나 이거는 이 아스퍼거 증후군이 아닌 대다수의 시민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긴 한데 이 분들 증후군에 걸린 분들을 어떻게 잠재적인 위험군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 가족 이제 접촉이 많은 사람들 빼고는 네. 위험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어머니 이렇게 공격했냐면은 어머니와 접촉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네. 그죠? 그 공격의 대상이 딱 되잖아요. 네. 근데 문 밖에 나가서 일반 사람들한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에 방해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성은 뭐 흔히 말하는 길 가다가 교통사고 당할 확률보다 가능성은 낮아요. 이런 이 아스퍼거 증후군은. 네.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네. 이것이 사실 중요한 거지. 그 위험성 부분은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가족 내에서 일어난 어떻게 보면은 뭐 메타포일 수도 있지만 소통에 관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일어난 비극적 사건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신정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사건 사고 듣고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장로이 씨 그리고 베로니크 씨의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발견된 영화 이것이 DNA 조사 결과 두 사람의 DNA가 모두 발견되었다라는 부분까지 살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은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러의 날카로운 범죄 분석. 배상훈의 범죄 분석. 영화 6.2 살해 사건은 대부분 원치 않는 임신을 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부모들에게서 주로 발생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여건이 좋고 두 아이까지 있는 부부가 영아를 살해 유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합니다. 신경정신과 김혜남 교수의 인터뷰입니다.
영아 살해는 임신하고 출산 후 곧바로 살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임신 자체가 문제가 된다든지 남편과의 사이가 극도로 안 좋다든지 하는, 그래서 남편에 대한 복수라든지 이런 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자서 하는 경우가 많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인들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라 관리인의 인터뷰입니다. 부부관계는 다 좋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착했어요. 맨날 보면 가깝게 좋게 왔다 갔다 하고 다니고 파티도 하는 것 같은데. 이웃 주민의 인터뷰입니다. 영아를 유기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 화목한 가족이었고 두 아이와 돈에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교수님, 이 영아 살해 이런 것들 동기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사건들은 뭐 경제적인 부분, 부부 사이 심리적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베로니크 장루이 씨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이런 동기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동기와 좀 사뭇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요. 어쨌든 그 경제적인 여건이 좋은 경우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중산층 이상이죠. 그런 경우에서는 어떤 그 개인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제 부부 사이의 문제 때문에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 그 얘기를 이제 김현남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제는 그겁니다. 이 가족, 이 베로니크와 장루이 사이 관계를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느냐? 사실 근데 그거는 뭐 그냥 가능성이죠. 그 부부 관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기본적인 뭐 외부에서 보긴 그렇다는 얘기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부부가 좋았다고 하는 건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는 겉으로 엄청나게 그 쇼윈도 부부라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이제 조금 그랬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쇼윈도 부부 역할을 하는 여성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런 형태에서는 분명히 영아 살해가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명 혹은 1명, 아니 한 번에 2명, 아니면 2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른바 이제 단순한 영아 살해라기보다는 다른 정신병적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다. 그것도 확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게 둘 다 이 사건에 관여가 돼 있는지, 둘 중에 한 명만 관여가 돼 있는지라는 부분, 둘 중에 한 명이면 아무래도 아내 쪽이 되겠죠. 본인이 출산을 하니까요. 네, 그런 부분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내 베로니크가 혼자서 영아를 살해 유기하고 장루이 씨가 이를 몰랐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 당일의 행적은 어땠을까요? 경비원의 말에 따르면 신고 당일 크루조 씨는 택배를 수령해갔고 얼마 후 바로 돌아와서 경비원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경비원의 인터뷰입니다. 얼마 있더니 나한테 빠른 걸음으로 오더니 자기 집으로 가자는 거야.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가자 이거야 무조건. 경비원 박 씨는 크루조 씨를 따라 그의 집 베란다를 향했습니다. 장루이는 그곳에 있던 냉장고를 가리키며 아이가 있다고 외쳤습니다. 투 베이비가 있다 이거야. 깜짝 놀라서 자꾸 의문을 제기했더니 그 냉동고 칸이 5칸이에요. 네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칸을 열더니 비닐에 쌓여있는 걸 헤쳐 보이더라고. 쫙 보니까 아기 손가락이 나오고 아기란 말이야. 박 씨의 기억에 따르면 장루이 씨는 무척 불안하고 당황하고 무서워하는 듯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경비원에게 냉동고를 처음 보여줬을 때 냉동고는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루이 씨는 밑에 두 서랍에서 아기를 발견 후 다시 잘 싸서 서랍과 냉동고를 다 닫은 후에 경비원을 부르러 갔다는 것인데, 특히 경비원은 본인도 당시 당황해서 나머지 한 아이는 어디에 있느냐 물을 정신도 없었는데 장루이는 분명 투 베이비라고 했다는데 의문을 표했습니다. 네 번째 서랍을 열고 당황해서 본인을 부르러 온 것도 아니고 네 번째에서 첫 아이를 발견 후에 다시 5번째 서랍을 열어 확인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비닐에 싸고 서랍 문을 닫고 자신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수정 교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상당히 갑작스럽게 그런 상황들을 알게 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뭔가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정돈을 해놓고 있다가 적당한 시기에 경비원에게 알려서 경비원의 그런 문제의 상황을 다시금 제3자를 통해서 목격하도록 하려는 의도 같은 게 충분히 숨어있는 행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선생님, 이 당황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이상한 지점들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4번째, 5번째 이 서랍식 냉동고에서 다 확인을 해야 됐다. 보통 이 경비원도 자신은 4번째 서랍을 보고 놀라서 그렇다면 투베이비 나머지 하나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정신도 없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집에서 나온 그것에 대해서 4번째에서 놀랐다. 그런데 5번째도 또 열었다. 이 열린 상태에서 황급하게 와가지고 자신을 부른 것도 아니고 비닐을 또 싸가지고 서랍 다 닫고 냉동문도 또 닫고 이런 식의 추가 행동이 있었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상하다라는 점인데요. 어쨌든 뭐 일단 제일 이상한 건 경비원한테 그걸 보이게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친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박친구 네. 박씨. 그러면 경비원한테 그 얘기를 굳이 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런 거잖아요. 이 크루조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뭐 도둑이 들었다 그래. 그러면은 경비원 갖고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 이거면은 이제 경비원은 설명이 되는데 네. 분명히 친구 자기 그 회사 동료한테 설명하고 신고를 해달라고 이걸 먼저 한 다음에 또 경비원한테 가서 이걸 했다 그러면은 왜죠? 경비원이 그걸 꼭 봐야 될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경찰이 어차피 올 텐데. 네. 그러니까 뭐 물론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서 그 경비원과 경찰을 혼동한다. 그건 또 말도 안 되는. 왜냐면 많이 살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이 경비원한테 바로 시체를 확인해 주려고 했던 어떤 거라고 하면 그것이 사실은 이수정 교수가 문제 삼는 거잖아요. 네. 말하자면은 왜 굳이 이 경비원한테 무엇인가를 확인시켜 주는 형태 행동을 했느냐. 네. 그리고 만약에 당황했다고 하면은 냉장고 문은 닫을 수 있지만은 다시 또 싹 이런 형태를 굳이 할 이유는 없었는데 네. 그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될 수 있다 이거겠죠. 예.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장로이 씨는 모발과 타액의 채취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신고 당시 장로이는 칠판에 자신의 귀국 날짜까지 적으며 상세하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경찰에 잘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는 영화 살해에 관련이 안 된 것일까요? 아니면 치밀한 계획과 연기로 모두를 속인 것일까요? 변호인은 이러한 협조를 들어서 장로이 씨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표창원 당시 교수의 인터뷰입니다. 경찰의 임의 조사를 회피할 경우 강제 수사의 대상이 되고 강제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신체 억류가 예상 가능하고 샘플 채취한다 하더라도 그 조사 이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의도적으로 응했을 가능성이 한 가지 있습니다. 또한 장로이가 가족들 없이 혼자 일시 귀국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먹어야 하는 간 고등어를 다량으로 주문했다는 것도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장루이 씨가 혼자서 다 먹지도 않을 음식을 주문한 것이 간 고등어를 냉동고에 보관하기 위한 동선을 만들고 거기서 아이를 발견하는 행동을 미리 계획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동선을 만들어 제3의 목격자를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건 4년 전 한국에 들어온 크루조 부부는 다른 곳에 살다가 사건 한 해 전 현재 빌라로 왔다고 합니다. 자궁 적출 수술이 있었던 것은 3년 전, 즉 만일 그때 영아를 살해했다면 이사 오기 전에 아이를 다른 곳에 유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사를 오면서 냉동고 안에 영아를 같이 데리고 왔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집안에 있는 냉동고는 친구들이 저녁 식사 후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기도 했다는 외부에 공개된 장소였기 때문에 더더욱 3년간 아이를 냉동고에 보관해 왔다는 점은 의문이었습니다. 선생님 여러 가지 지금 반대되는 상황이 나왔는데요. 앞에서부터 보면은 연기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표창원 교수는 오히려 이것이 더 하나를 더 깔아놓는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법률적 지식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렇게 그 협조하는 척은 하죠. 근데 협조를 한다고 해서 아주 본질적인 것, 좀 깊은 어떤 것을 협조한 게 아니라 타액 채취, 모발 채취, 그건 DNA니까. 네. 그다음에
그 날짜 설명 이거 뭐 못할 이유는 없죠. 네. 그러니까 딱히 이렇게 잘 짜인 연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표창원 교수님 말씀대로 분명히 의도를 갖고 이 정도 했다 하더라도 가능한 얘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간고등어 얘기가 그때 당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그거죠. 간고등어? 프랑스 사람이 간고등어? 그리고 그것들 냉장고에 저렇게 많이? 뭐지? 라는 얘기를 당시에도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건데. 이것은 경비원을 불러서 일부러 그 영화를 확인하게 했다라는 부분하고 얽혀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이제 이런 거죠. 뭐 고등어 확인, 경비원 친구 이게 하면 다 무엇인가를 이제 확인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앞 뒤로 이제 다음으로 가서 네. 왜 그러면은 굳이 영화를 그냥 이 매장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다른 쪽에 어디 갖다가 버려도 되고 아니면은 또 뭐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굳이 계속 냉동고에 몇 년째 이동하면서까지 했느냐? 분명히 이동하면서까지 한 건 맞다. 네. 왜냐하면은 이 본인들의 자녀가 맞고 그 다음에 그거를 출산을 아닌 다른 경우 사실은 생각하기 힘들고. 자궁이 2003년에 없어졌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뭐 혹시라도 아주 소설이지만은 대리모와 관련돼 있느냐? 근데 대리모는 한국에서 하면은 그게 증거가 남기 때문에 사실은 만만치가 않고. 네. 라고 하면은 그러면 분명히 그 죽은 아이를 랑 같이 뭐 이사 다니는 형태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정신적인 병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단 저 베란다의 냉동고는 오랫동안 된 게 아니라 네. 사실 다른 쪽 어디에 있었는 거를 이렇게 이동을 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네. 이거는 가능하죠. 그건 가능하다. 네. 근데 여전히 이제 집에 아이들도 있고 아들이 둘이 있었던 것으로 네, 알고 있고 친구들도 와가지고 냉동고 문도 열고 이렇게 불안한 곳에 이렇게 보관을 해왔다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한. 그러니까 이제 보관은 사실은 딴 데 했었겠죠. 그 냉장고는 그러니까 아예 이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출국하기 있었다. 전에 아니면 크루저라는 사람이 실제로는 딴 데 있었다가 잠깐 들어왔을 때 냉동고에 넣었다가 네. 발견한 칙 해서 연기를 하고 이랬다. 이거는 설명이 되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장 루이 씨가 이 사건으로부터 완벽하게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공범인지는 정리가 좀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경찰의 수사 결과는 한국과 다를 거라던 크루조 부부의 생각과 달리 프랑스 검찰은 친구네 집에 머물러 있던 크루조 부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체포 한 달 전 크루조 부부는 오를레앙의 전문 기관에서 자국 경찰의 DNA 검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는 국과서에서 한 것과 일치했습니다. 체포 다음날 베로니크는 남편 몰래 한 단독 범행이라고 프랑스 경찰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으로 오기 전 또 다른 아이를 출산 후 질식사시킨 뒤 벽난로에 넣었다고 자백을 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에 발표에 따르면 2002년 8월 임신한 채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들어온 베로니크는 남편이 출장 중이던 같은 해 말 욕조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목을 졸라 죽인 베로니크는 시신을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해 아이를 수건과 비닐로 싸맨 뒤 평소 잘 쓰지 않는 냉동고에 3년 8개월 동안 보관한 것입니다. 다음해 2월 베로니크는 또다시 임신을 했고 같은 해 11월 낳은 아기 역시 같은 수법으로 살해, 유기했습니다. 한 달 뒤인 2003년 12월 베로니크는 출산 후유증으로 산부인과를 찾았고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에게는 복막염이 번졌다라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잘못된 출산으로 인한 자궁 감염 때문이었습니다. 베로니크는 이후 프랑스 오를레앙의 중재 재판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프랑스 형법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이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트루 검찰청의 필립 바랭 차장검사는 해당 사건이 살인죄에 해당되나 임신 거부증이라는 심각한 정신병으로 저질러진 범행임을 감안 베로니크를 악마화시키는 것은 안 되지만 우상으로 여겨도 안 된다면서 징역 1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징역 8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기가 반도 채워지기 전인 3년 반 만에 그녀는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녀가 임신 거부증에 걸린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자신이 아이들을 낳은 것은 맞지만 자신의 아이는 아니라는 이상한 주장을 했습니다. 크리스티앙 방베르 RTL 기자의 인터뷰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아기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할 수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자기가 죽인 건 아기가 아니라 자신의 신체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심리학과와 정신과 전문의 4명에게 그녀의 상태를 의뢰했고 그 결과 그녀가 정신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러나 베로니크는 DNA 분석 결과라는 궁지에 몰리기 직전까지 자신의 혐의를 조목조목 따지며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가 정신질환자이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연약한 여자라는 일각의 동정론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베로니크를 직접 면담한 정신분석가 소피 마르노폴로는 르 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임신거부증에 걸렸다고 모두 자식을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성이 혼자 출산을 하게 되면 극심한 단절감과 공포에 사로잡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요즘 DNA 검사가 프랑스에서도 결국 나왔고 그런 것들이 또 임신 거부증이라는 증상과 더불어 형량이 무기징역이어야 하는데 결국은 8년형을 선고받고 그것도 이제 어쨌든 반도 안 돼서 가석방으로 나왔다. 이런 선고와 형량에 관한 부분이 한 가지 있고 그런 면에서 그런 형량이 말이 되려면 이 사람이 진짜 임신 거부증이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치기엔 그 전까지는 계속 거부를 아니다. 라고 부정을 하다가 DNA가 나오니까 딱 태도를 바꿨다. 이런 부분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 맞아요. 그건 확실한데 임신 거부증만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병적인 어떤 반사회적 장애가 있는지 저는 임신 거부증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이건 그것과 연동되거나 아니면 독립적인 반사회적 장애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프랑스의 사법 체계에서는 어차피 출산한 여성의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부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3년 반만 살고 나왔겠죠. 그 부분은 프랑스 사법 체계이기 때문에 언급할 이유는 없겠고 대신에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프랑스에서도 어떤 아이를 낳아갖고 벽난로에 태워서 다 소각을 했어요. 소각을 한 거니까 이제 증거가 없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말하자면은 사법 처리를 할 수가 없었던 거고 단지 자기가 자백을 했는데 그 자백의 이유는 뭐냐면은 굳이 안 할 자백도 한 이유는 뭐냐면 봐라 내가 예전부터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임신 거부증이다. 그러니까 그 애도 죽였고 어쩔 수 없이 죽였고 본인 얘기대로 하면 하나 하고 또 하나도 지금 된 것이 이게 연속선상. 으로 변명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주장은 거부증도 맞고 거부증에 의한 정신적 질환 때문에 애가 이렇게 돼서 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그 기본적 특징은 그런 거죠. 그 아이를 아이라고 하는 어떤 생명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흔히 말하는 싼 똥이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버린 어떤 때같이 생각을 하는 거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 직후에 두려움, 공포가 급속스러운 우울증처럼 몰려오는 과정에서 자기와 분리된 어떤 존재를 악마처럼 생각해서 죽이는 이런 부분이라는 건 맞는데 저는 실제로 그랬다고 하면은 다른 어떤 정신적 증상이 나타났을 것이고 임신을 하는 과정에서도 거부감이 있었을 수 있고 그것도 몇 번이 더 했다고 하면은 그거를 남편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서도 혹시라도 알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임신 거부증만으로 설명된 게 아니라 다른 반사회적인 장애도 충분히 검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부분은 특히나 이제 자신의 죄를 이제 뒤집기 위해서 DNA 분석 결과 전까지는 거부를 하다 갑자기 DNA 분석 결과가 나오니까 술술술술 이야기를 다 얘기한 거죠. 네, 태도를 바꿨다는 부분 때문에 더더욱 그런 지점이 좀 지적되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형량을 낮추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서 또 파악이 또 될 수도 있을 변호사가 조언했을 거예요. 변호사가 그렇게 해라 그랬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임신 거부증은 대체 어떤 것이냐 이것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거부증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신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임신 거부증을 앓는 여성 중 46%가 정기적으로 생리를 한다고 합니다. 태아 역시 태동도 하지 않고 9달 동안 엄마에게 최대한 방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임신 거부증을 앓는 여성의 경우 자궁이 둥글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길게 자랍니다. 이 때문에 배가 별로 나오지 않고 주변인들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베로니크의 임신 7개월 중일 때 사진을 보면 도저히 임신을 했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이 역시 임신 거부증에 의한 자궁의 성장 방향이 달라진 탓으로 추정됩니다. 천연길 경감의 인터뷰입니다. 우리가 당시에 남편 컴퓨터를 압수했는데 거기에 1000여장쯤 되는 사진이 있었어요. 2000년인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부터 찍은 사진인데 설해마을 사건은 2002년하고 2003년 두 번에 걸쳐 출산을 해서 살해한 것인데 그 시기쯤에 되는 사진을 우리가 아무리 봐도 임신한 티가 안 나요. 르몽드는 정신병리학자 헬렌 로마노의 말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임신 거부증 증상을 보인 여성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눈앞에서 없애버리고 싶어해 영아 살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모성애도 전혀 발현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임신 거부증은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분류됩니다. 강간을 당한 트라우마가 남은 상태에서 임신을 한 경우, 난산을 겪었던 임산부, 임신 공포가 있는 여성의 경우 이 증상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 이들은 대체로 고등교육을 받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여성들이며 임신 거부증 이외의 정신질환은 전혀 앓고 있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AU 페미닌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임신 거부증 여성을 정신질환자로 인식해 처벌하지 않고 치료를 시킨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 임신 거부증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지금 베로니크 씨의 당시에 배가 안 나왔던 부분이 역시 태아가 자라는 방향이 위아래로 자랐기 때문이고 심지어 생리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굉장히 또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생리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배란이 된다는 거고 이제 네. 말하자면 수정이 된 다음에 배란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호르몬 정신적인 부분과 연결된 호르몬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 거고 네. 그 스스로도 이제 그 임신 거부증인 사람은 스스로도 임신이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배를 억지로 이제 좀 스스로 졸라매게 되고 느끼다 이런 것이 뭐 그 영향에도 많이 연결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뭐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가끔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처럼 이제 뭐 이게 처벌이 아니라 치료라는 이런 형태보다는 그냥 영아 살해 형태로 처벌을 받고 이제 말고 그렇게 하죠. 네. 왜냐하면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이전에는 피디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임신 중절 낙태 국가지 않습니까? 네. 아예 낙태를 해버려요. 근데 아시다시피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고 물론 카톨릭 국교인 국가는 아닌데 카톨릭이 상당히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 낙태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꺼려하는 부분이 임신 거부증과 연동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신 거부증이 없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네. 우리는 아예 낙태를 해서 이미 다 먼저 죽여버리기 때문에 네. 그런 형태가 이게 좀 사회적 문화적으로 달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케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임신 거부증 걸린 사람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다. 근데 임신을 한 줄 몰랐다. 그냥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아이가 나왔다라고 증언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임신 거부증이다. 본인이 임신을 한 줄도 인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그 사회적 문화가 사회 네. 문화가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처벌이나 아니면 이 인식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고 프랑스에서는 아예 낙태 자체가 많이 자유롭지 않다고 보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게 낳아서 죽이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될 존재로 보는 그러니까 문화적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자, 이것도 이거 보다가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부분 그리고 끔찍했던 게 태아 역시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도 엄마한테 신경을 안 쓰게 하려고 태동도 일부러 안 한다. 그리고 엄마한테 최대한 방해가 안 되는 방향으로 자기를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좀 애딸다고 해야 되나요? 좀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감정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 태아도 감정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몸을 조심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른바 이 거부증의 임산부가 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기 보호 본능이 생기는 거죠. 네. 네, 그거는 참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생존 본능일 수도 있는 건데 네. 이건 어쨌든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겠죠. 이 부분은 만약에 이 베로니크가 임신 거부증이라고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남편 장루이 크루조의 영아 유기 공모 혐의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프랑스 오를레앙 항소 법원은 남편에 대해 혐의를 기각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다며 면소 판결을 했습니다. 3월에 열린 1심에서도 재판부는 남편의 공모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며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남편이 아내의 임신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항소했지만 상고할 뜻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두 아들과 프랑스 중부 투르 인근에서 살고 있는 남편 장 루이 씨는 판결이 난 후 프랑스 언론에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혐의가 기각돼 나와 아이들이 구제됐습니다. 혼란 속에 빠져있던 우리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 재판 준비에 몰두하겠습니다. 아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위해 아내를 정기적으로 만날 것입니다. 영아들의 시체는 후에 프랑스로 인도되었습니다. 남편 장은 아내 임신 거부증과 영아 살해에 대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것들은 끝났는데 여전히 정리가 안 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건을 정리하면서 좀 팩트들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베로니크가 왜 그럼 임신 거부증이 걸렸냐?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안 나왔던 거는 말하자면 이제 그 전에 아이들의 난산, 키우다가 어려움 이 부분이 충분히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지금 여기선 얘기하는 거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반복되는 임신을 못했을 수는 있지만은 분명한 거는 이 베로니크가 만약에 임신 거부증에 걸렸다고 하면은 다른 어떤 형태의 그 증상이 나타났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이 거기에 대해 무심했다. 그러니까 무심했기 때문에 몰랐고 사실은 그래서 면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도덕적으로는 사실은 이 남편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더더군다나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듯이 첫 번째 아이를 죽여서 벽난로에 소각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남편은 뭘 했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설명이 전혀 안 된 거잖아요. 네. 지금 얘기는 단 한국에서 벌어졌던 두 아이 얘기만이잖아요. 결국은 이것도 설명이 돼야 되는 거고 이게 세 명이나 반복해서 임신 거부증 걸렸다 해서 죽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임신 거부증 말고의 다른 반사회적 부분도 충분히 제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네. 그걸 제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은 사실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체크가 안 됐는데 임신 거부증이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이렇게 출산으로 정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10년이나 이렇게 길게 어떤 가임기의 생애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인지는 제가 좀 확인이 안 됐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주장은 베로니크나 장루이의 주장은 그거예요. 계속 임신 거부증이었다. 했고 네. 했는데 장루이 남편은 몰랐다 이거예요. 네. 본인 이 베로니크도 한번 그렇게 아이를 불을 태워서 처리할 정도의 그 큰 일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사후 조치나 사후 치료도 안 받고 그대로 있다가 한국에 와서 또 2명을 똑같이 죽였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럼 설명이 될 수 있나요? 고의성 적어도 아주 의도적인 아니냐 하더라도 상당히 그분의 부주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죠. 네. 어쨌든 새 생명이 죽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목을 졸라 죽이고 해서 그걸 해서 네. 벽난로에서 태워버렸다고 하는 정도라고 하면은 정말 끔찍하게 태워 죽이고 얼려 죽이고 이런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걸 계속 보관을 했고 네. 그걸 그랬다가 그러니까 이건 본인 주장대로라면은 쌍둥이를 난 게 아니잖아요. 네. 한 번 하고 또 죽이고 또 나고 또 죽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게 다 그걸 임신 거부증이라는 걸 하나만으로 면책이 된다고 하면 그게 말이나 되겠나요? 근데 2번 낳았다는 사실 자체는 그 한 아이는 부패되어 있었고 한 아이는 안 돼 있었다라는 거는 좀 거기서 설명은 되긴 하는데 되긴 되는 거죠. 네. 본인이 주장이 되니까 이제 네. 1년, 2년에 거쳐서
하나 애 낳고 죽이고 또 1년 뒤에 또 낳아 죽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분명히 이건 반사회적인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네. 해야지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자격증이 나타날 수 있다. 네. 오히려 너무나도 즐겁고 헤헤거리면서 그 즐겁게 파티도 하는 그런 여자를 상상해 보세요. 네. 자기 아이는 3명이나 죽이고 네. 그렇죠? 예. 아, 끔찍하네요. 그렇죠. 네. 자, 그 장로희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공범이냐 아니냐 어느 정도 가담을 했냐의 문제는 해결이 좀 안 됐습니다. 그렇죠.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주 자기적으로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겠죠. 뭔가 이상해. 근데 알아서 다 처리한 것 같아.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네. 이런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아내가 뭔가 좀 다르다 요새 그렇죠. 라는 부분은 좀 찜찜하게 느끼긴 하는데 또 지나고 나니까 괜찮아졌으니까 뭐 괜찮아졌나 보다. 그렇죠. 이 정도의 그렇죠. 왜냐하면 임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성관계라든가 네.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 성관계 거부한다 이런 부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호르몬 변화 때문에. 네. 그러면 분명히 눈치를 챌 수 있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변화들 그리고 아이가 둘이 더 있었잖아요. 그 아이들하고 양육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안 다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보고 네. 대신 그 아는 것이 사법적인 처벌을 받는 정도의 이 의도적인 무지냐 아니면은 본인 성격 자체가 그냥 내가 책임질 거 아니면 말해 이런 거냐의 그 경계선에 있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프랑스 사법 당국은 이 사건에 관해서 언론과의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3년 반 만에 이제 가석방을 허가를 했고요. 지금 더 이상 저희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대외 접촉이 없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없지만 저희가 추정해 보기에는 조금 아직 찜찜한 구석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네. 그러면 또 안 그럴까요? 베로니카가? 네. 그건 모르죠. 네, 어쨌든 뭐 치료는 같이 병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진짜로 임신 거부증 그 하나가 아니라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뭐 또 이 아이템을 가져온 이유는 사실은 이 뒤에 붙여서 국내에서 많이 있었던 임신 거부증의 사례들과 그 약간 불행한 그 여성분들의 그런 것들을 좀 다루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 또 너무 케이스가 커지기 때문에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국내에도 이런 임신 거부증 증상이 있고 그로 인해서 뒤늦게 자신이 맨 처음에 거부했던 아이에 대해서 뒤늦게 발현된 모성 때문에 그때는 미안했다라고 우는 어머님들도 조금 많이 인터뷰를 받고요. 불행한 어떤 그런 사태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남편이나 혹은 남자가 좀 많이 좀 결부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뭐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네, 아이들은 또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비극이 다시 반복이 안 되기를 좀 빌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임 1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2부 투데이 브리핑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저희 방송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그 마음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세요.